안녕하세요. 로봇으로 철학하기 강의를 맡은 김숙이라고 합니다. 1강 현대적 신화 로봇의 출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반복적인 노동이나 고된 3D 업종, 고도로 정밀한 일들은 기계로 처리하는 그런 추세이죠. 그 와중에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등장하리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이 로봇이란 존재의 등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워낙 종류도 다양한 이런저런 기계들이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은 X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초점을 로봇에 맞추어서 함께 로봇이 무엇이고 왜 로봇에 대해 더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인간 아닌 것들이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죠. 나라마다 도깨비, 유령, 요정, 골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전설이나 신화가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뒷받침되어서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 로봇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가면을 쓴 현대의 신화라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SF 속 로봇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발명된 이후에 이런 비인간 캐릭터들이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성경까지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1920년에 만들어진 독일 영화 골렘, 제일 왼쪽에 있는 영화죠. 골렘에 등장하며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는 매우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는 인조인간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진흙이 아니고 금속의 껍질을 뒤지고 있습니다. 1977년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두 로봇 캐릭터 R2D2와 C3PO는 마치 코미디 듀오 홀쭉이와 뚱뚱이처럼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속의 로봇 이미지는 한 세대의 상상력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로봇 공학자 누르바시는 어린 시절에 스타워즈에서 본 R2D2와 C3PO의 사람들 속에서 친근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로봇 공학자가 되었고 또 자기를 포함해서 그 또래의 로봇 연구자들이 그 평생 이 영화를 보고 로봇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봇들의 등장의 뿌리에는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들의 지혜와 기술을 상징하는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벌로 끊임없이 독수리에게 심장이 쪼임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 헤시오도스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기원전 5세기경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같은 연극들이 남아있고요. 플라톤의 대화록 프로타고라스에는 생물학적으로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까닭은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이 가진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고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르네상스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서양은 400년부터 1400년까지 기독교적인 신 중심의 중세 시대를 거쳐서 15세기 무렵 다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인간의 재탄생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중세 10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들도 재발굴되었는데요. 얀 코시아르나 루벤스의 그림들은 이렇게 다시 문화적 담론 속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양의 헬레니즘 문명을 대표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나 히브리 문명을 대표하는 성경 속의 신 모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2000년 전쯤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진흙판에 진흙으로 빚어낸 인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그 진흙 인간은 체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흙 골렘 조각입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아도 여럿의 신이 등장합니다. 다원적인 신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창조주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 지배하는 우주관이 중세 1000년을 이어간 것입니다. 16세기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여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입증하여서 종교 지판을 받게 되는 것에서 알고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진리탐구는 점점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관점이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주관하는 기술자로서의 신 이미지가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미지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와 콤파스를 들고 조물주로서 지구를 운영하는 그런 이미지가 등장하는 어떤 작자미상의 그림입니다. 또 르네상스 시기에 이렇게 알브레트 듀러의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작자미상의 그림처럼 그 자와 콤파스, 저울, 모래시계 같은 수학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고 신은 기술자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신적인 도구인 수학을 사용해서 인류의 오랜 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인간을 해부하여 해부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체 비례도를 그렇게 왼쪽에 있는 것이 인체 비례도 인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속에서 뻐꾸기가 시간을 알려주는 그 뻐꾸기 시계처럼 동물의 외관에 내부는 기계장치로 설계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생명체를 모방하는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사람 보캉송은 이렇게 기계오리, 태엽장치를 감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조작된 기계오리를 선보였는데요. 이 기계오리는 마치 뭐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배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장치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놀래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18세기의 기계는 메카니컬 터크라고 하는데요. 안에 체스를 잘 두는 체스의 고수가 숨어 있고 그 겉에는 이렇게 터키인이 마치 기계가 체스를 그렇게 잘 두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18세기의 장치입니다. 이 체스의 고수가 나폴레옹도 이겼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면에 나선 컴퓨터가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후면에서 처리해주는 일을 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같은 말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현대 로봇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메리 셀리라고 하는 여류 작가의 소설에서입니다. 왼쪽 모습이죠. 이 소설의 원제목은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자,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등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저렇게 인조인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19세기에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계산기계를 만든 계산기계를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고안해냅니다. 19세기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뭔가 무척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들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정교한 계산기가 필요해지고 그에 착안해서 이 사람이 그걸 발명해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이 전쟁에서 그간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달한 온갖 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살상 무기들이 위력에 놀란 차페크라는 체코 사람이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 인형에 최초로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로봇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현대의 비인간화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카렐 차파크는 25세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작가로서 체코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은 자동기계 로봇이 노예와 다름없었던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에 오지 마부사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인기를 얻어서 1938년에 영화화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깡통 로봇, 양철 로봇이 등장하는데 심장을 찾아서 오지로 떠나게 되죠. 이렇게 신화적인 진흙인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금속의 외관을 가진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의 마리아 같은 로봇들이 등장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상과학 잡지와 소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서 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 아이작 아시모프, 필립 K. 딕, 레이 브래드버리,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SF 소설이 유행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작가들입니다. SF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그중 한 사람인 아서 클라크의 원작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스탠리 큐브릭의 SF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할 9000이 등장해서 인간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앨런 튜링은 현대 컴퓨터의 기원이 되는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튜링 테스트와 머신러닝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후 컴퓨터 공학이 이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이 앨런 튜링의 전기를 쓴 앤드류 호지스라는 사람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달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앨런 튜링이. 근데 이 튜링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서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나름대로
그 앨런 튜링이 그 컴퓨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간략하게나마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미국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슈퍼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 개념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리들리 스콧의 영화 브레이드 러너는 필립 K. 딕, 왼쪽에 있는 작가죠.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을 꿈꾸는가를 원작으로 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에는 차페크의 로봇과 비슷하게 기계와 유기체와 결합되어 있는 리플리컨트가 등장합니다. 브레이드 러너는 SF 영화의 걸작이 되었고 35년이 지난 후에 2탄 브레이드 러너 2049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리플리컨트였던 해리슨 포드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심지어 이 리플리컨트는 사이보그로서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된 존재인데 임신이 가능했다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사건이 영화 속에서 전개됩니다. 이와 같이 서구의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는 여러 매력있고 흥미로운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봇과는 분명 거리가 있죠. 로봇의 출현이 가져올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과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이 인간의 삶에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관점과 아니다, 오히려 비관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 속 로봇처럼 작동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브레이드 러너의 리플리컨트 같은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종이 출현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로봇의 종류도 다양해서 유기체와 합성된 형태를 사이보그라 하고 인간의 외양만 본뜨고 완전히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안드로이드로 구별합니다. 로봇은 서구의 양대 문명,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유대 기독교의 히브리즘 모두를 뿌리로 하고 있는 신화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과학기술의 혁명이 신화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